안녕하세요. 저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천 올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배은진입니다.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인권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영화 축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애와 인권이란 무엇이고 인천광역시 인권의 현주소, 바람직한 인권도시로 가는 방법,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 만연한 차별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인천시에서 인권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초대 인천시 인권위원장 윤대기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의 범주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애 범주가 넓은 나라들은 장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장애 범주가 넓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예, 우선 그 장애인이란 그 정의부터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법에는 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 뒷부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약이다. 결국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된다면 극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한다라면은 장애인 범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등록 그 숫자 수가 등록인이 그 250만 명 정도 2017년 기준으로 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서 265만, 2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18.3%,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6.7%, 스웨덴 경우에는 16.1% 이렇게 좀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예,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암이나 에이즈 환자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학습 장애까지 이렇게 포함된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스웨덴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까지도 장애인으로 이렇게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범주가 넓어지면은 오히려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함으로 인해서 그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소수의 문제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범주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사회적 제약 자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는 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권과 장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누구나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인권은 무엇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인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추상적이죠. 상당히 네. 추상적이고 어렵고 그리고 막상 항상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굳이 뭐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권이라는 정의는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인권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Rights of Man, 그러니까 남성들의 권리로 규정이 돼 있었었고요. 1948년경에 와서야 휴먼 라이츠라는 이런 영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재산을 가진 남자, 귀족에 국한돼서 인권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결국 이제 노동자, 여자, 장애인, 아동, 흑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소수자 등까지 그 이제 인권의 주체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인천시 초대 인권위원장이시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인천시에서는 2019년도에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인천광역시의 인권기본조례가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시행 자체는 이제 작년 2019년 1월 7일 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인권기본조례가 이제 광역지자체,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2013년경에 이제 이미 제정이 돼서 상당 부분 이제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대가 일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센 저항이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정이 됐고, 그 내용에는 이제 인천시장의 그 시장님의 시민들에 대한 인권 기본 의무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조직, 그다음에 인권 보호 그 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인권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인천시에서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것이고, 예. 또 인권보호관, 인권 전담 조직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예. 네, 그 각 기관별로 역할은 좀 어떻게 하고 있고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조례가 이제 시행되면서 인권 전담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작년 4월 29일 이제 인권위원회가 이제 15명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인권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권위원회 외에도 인권보호관이 잘 몰라요. 예, 잘 모르시죠. 근데 실제로는 작년 5월 달에 인권보호관이 8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두 분은 상임이고 6분은 이제 비상임이고, 그 인권보호관 관련해서는 이제 8명이 합의제를 구성해서 인권 침해 사안이 접수가 되면은 상임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8명이 모여서 구제를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결정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응당한 조치를 통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그런 오히려 그 방향으로 구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인권 전담 조직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소통 협력관 밑에 협치 인권 담당관실이 있고, 그 소속으로 시민 인권팀이 이제 있는데 팀장님과 주무관님 3분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천시에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인권에 대한 뭐 행정이라든지 정책 부분을 이제 주로 관장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인천시 인권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제 또 조례상으로도 인권센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 내로 반드시 좀 설치되어야 된다. 지금 벌써 이제 조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빠른 시간 내로 인권센터가 좀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예. 근데 인권 전담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민들과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권 전담 조직에서 뭐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권은 침해 이전에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결국 이제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인 간의 문제들을 규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에서 투자한 이런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등 이런 시설에 있어서 어쨌든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 교육도 계속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도 뭐 토론회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천시청에 인권 상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차별을 당했을 때 찾아가면 될까요? 예, 그 인권 보호관 제도는 이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일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다른 부서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이제 해왔던 것인데, 인천시에서 이제 인권 상담실을 이제 개소를 했고,
지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인권 관련된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례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일반 사인간에 대한 문제들을 규율하기는 좀 어려워서 공무원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투자를 했던 출자 출연 기간 그리고 복지 그 관 등 이런 복지 시설과 관련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에 시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연락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 공간에서 인권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그 공간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예약을 한다고 해서 뭐 1년이 걸리거나 2년이 걸리거나 뭐 몇 주가 걸리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바로 그 공간에서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변호사님한테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는 없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했을 때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어쨌든 인권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인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시면은 아마 첫 번째 인권 상담실에서 상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리나요? 네. 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인권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인권 도시의 모습이 잘 갖춰진 좀 모범 도시는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권 도시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권과 삶의 현장인 도시가 이제 결합된 이런 부분인데 2013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제정을 권고를 했는데 가장 먼저 그래도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서울과 광주,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도 한번 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이 되기도 했지만은 충남도 상당 부분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 대해서도 좀 늦었긴 했지만은 다른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인천시도 그래도 현재에 있어서는 모범적이다 이런 얘기도 평가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는 좀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인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을 최소한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들은 이제 많이 제정이 되어 있고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장애인 복지법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이 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제 복지라는 생각으로 또 복지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인권에 있어서 사회권의 기초에서 나온 부분인데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시혜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 생각으로 어떤 그렇게 이제 법령들이 제정이 되어 왔지만은 그런 법령들의 취지가 실제로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발달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인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차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닌데요. 솔직히 어떤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차별인 경우가 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차별의 경우는 차별인지 아닌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별로 인정받기도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 차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장애인 복지법에 아주 그 단순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차별이란 부분이 아까 이제 장애인에 대한 범주도 상당히 좀 넓고 또 신체, 정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도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 이제 범주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해서 차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구체적인 그 차별에 대한 이런 어떤 구제 조치라든지 예방 자체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런 차별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 관련된 이런 법령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광고에 의한 차별을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KT 광고 중에 마음을 담다 김소희님 편이 있습니다. 예. 그분 이제 청각 장애인 분이신데 광고에서는 청각 수화로 통화를 하지 않고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훈훈한 광고가 나왔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죠. 그거 좀 보셨어요? 예, 예, 봤습니다. 네. 그 광고는 어떻게 차별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이제 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광고에 의한 차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에 그 이제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서는 실제로 결국은 이제 그 표현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정확하게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결국 이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같은 것은 또 같게, 다른 것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권 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이제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그 장애인 차별 관련해서 뭐 이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그리고 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동행하는 자에 대한 이런 차별,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견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특히 뭐 식당이나 차량을, 택시 같은 걸 이용할 때 안내견을 같이 하는 부분을 결국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 뭐 시사회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 고려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제 문자로 일정한 설명들이 좀 되면은 그 표현하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됐던 부분도 차별로 인정이 됐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실제로 감수성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정된 법령이 참 많다고 하셨죠. 예. 근데 막상 인권 침해 발생했을 때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존 법령에는 권고 차원의 제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별에 대한 개선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장애인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왜 징벌적 조치가 아닌 권고 조치가 머무르게 된 걸까요? 예, 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그 권리 보장,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차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 여부에 대해서 차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시정 권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에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 시정 권고가 잘 지켜지는지를 보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에 대해서 또 이행이 안 되면은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악의적인 이런 차별 행위인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근데 실제로 이 차별과 관련돼서 어떤 처벌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을 제정할 때도 실제로 차별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된다라면 당연히 형법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만은,
이런 차별 정도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굳이 처벌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벌 자체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결국은 차별 자체를 실제로는 그 조장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는 처벌 규정을 두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런 차별 자체가 행해지지 않도록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률들을 만들고 있는데, 마치 처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된다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또 이제 차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적으로 막 거기에 법률에 편입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결국은 차별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모두 다 공감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다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에서의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리고 행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좀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정말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규정을 집어넣고, 또 이제 민사적으로는 차별이 있는 경우에 입증 책임의 이제 전환이라는 이런 좀 특별한 규정을 둬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손해배상이라는 건 또 법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절차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규정을 만드는 것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구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권에 있어서는 법은 최소한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마찬가지 인권도 또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또 많은 법령 중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습니다. 예. 별도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장애인 이제 복지법이 1989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고 개정이 이제 되어 오면서 이제 포괄적인 이런 규정들로 다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더 많은 그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발달 장애인 관련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다른 장애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의사 표현에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침해를 많이 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보장해주자. 이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공호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이제 그 법률에 구체적인 발달 장애인의 그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라든지 보장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기 결정에 대한 이런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자기 결정권 관련해서도 충분한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의사소통에 대한 이런 지원책으로서 그 각종 복지 지원 등 정책 정보를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서 배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 경우에 단순히 이제 문자로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이제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충분한 그 도움을 조력을 받아서 그 본인들이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법령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법령들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법령 자체는 예전에는 한문이 겸용이 되면서 또 그래야지 정확한 이해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문이 같이 이제 곁들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실제로 법령은 그 당사자만 필요하고 당사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같이 알아야 되는 이런 법령들도 상당히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자체도 이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권 교육이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자체는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매년 실시되고 또 그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게 그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쉬운 의사소통 방법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인권 그 교육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인권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게 탁상 행정일 수 있어요. 이게 법률도 결국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인천시 인권위원회에서도 법령이라든지 이제 법령까지는 좀 어렵다고 해도 조례라든지 일반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에 있어서 그 인권 감수성에 인권 그런 표현 자체가 거기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개선이라는 거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을 개선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인권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에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같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들도 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올바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죠. 이러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 질병, 사고와 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의 소중한 인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자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자체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발생해왔던 문제들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폭되고 가속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들이 이미 다 접했던 문제고 우리들이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던 이런 부분인데 결국 안 돼 왔던 이런 상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천시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의회와 함께 이제 토론회를 계속해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별로 또 대상자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할까에 대한 매뉴얼을 좀 계속해서 좀 제작을 해달라. 그리고 매뉴얼대로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돌봄이라든지 또 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말로 코로나19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연락 방법도 없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한라인을 좀 설치를 해서 어디로 연락하면은 즉각적인 도움이 되고 복합적인 지원책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한라인이 구축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단순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감염에 대한 위험을 너무 강조를 하거든요. 실제로 감염병의 위험과 감염의 위험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감염병의 위험 자체는 실제로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히려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감염만 막기 위해서 감염만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이 펼쳐지고 정책이 펼쳐지면은 결국 어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기반한 행정, 정책이 앞으로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 찾아가서 내가 찾지 않은 이상은 진짜 한라인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나 절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장애와 인권 관련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식료품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감염 위험 때문에 그냥 집 앞에다가 두고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시설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시설들을 일정한 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돌봄이라는 부분을 결국은 보호자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그 언론들을 좀 보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대책들이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그 많은 분들이 뭐 사회적 약자, 소수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저는 인권이라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또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권이라는 부분은 같이 그냥 단순히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고 향유하고 또 인권 옹호자로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보다는 앞으로 이제 인권 옹호자가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하고 우리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움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권 보호관도 인권 옹호관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명칭이 바뀌기를 바라고 실제로는 그 이제 인천시에서 12월 10일 그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에 이제 인권 옹호자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이제 컨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써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는 한데 이제 옹호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보호만이 아니라 옹호자 같이 할 수 있는 또 실제로는 인권뿐만 아니라 복지 역시도 이제 그 옹호라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옹호에다가 전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옹호를 하면서 또 그
각자 영역에서 자립할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인권위원장 윤대기 변호사님을 모시고 장애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명쾌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강연회를 통해서 장애와 인권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거나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아래로부터의 인권의 현실화를 위해 인권시민 한 분 한 분이 점차 목소리를 더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